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 길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하이킹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이킹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활동하고 있는 건 부동산,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매, 뭐 이런 이야기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30 세대들 제일 많이 얻는 정보가 유튜브 아니면 뭐 인스타 뭐 이렇게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 그래서 가상세계를 한번 보면 저같이 약간 돈돈돈 거리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싶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은 제가 생각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흔히 가성비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찾다 보면 대부분 월 1,000만 원이라는 딱 그 한계가 나와요. 기준. 월 1,000만 원 버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월 1,000만 원 이렇게 벌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월 1,000만 원 버는 게 이제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해보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한 13년 차, 14년 차 개인 사업자인데 월 1,000만 원 저도 번 적이 있죠. 네, 번 적이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매달 벌면 이런 이야기를 저도 떠벌리고 다닐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손해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 보면 그냥 1,000만 원은 누구나 버는 너무 쉬운 금액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저처럼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들, 직장인, 회사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보는 커뮤니티가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요즘은 블라인드가 약간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블라인드에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살지? 정말 직장인들 유튜브 이건 가상세계 어느 정도 인정하겠어. 나는 자영업자 아니니까 인정하겠어. 그래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볼 때는 블라인드를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가보면 연봉이라고 키워드 검색 한번 해보시면 한 15만 건 정도 되는 게시글이 나와요. 그래서 그 게시글 보면 한 30대 초반이 5천만 원 아니면 뭐 한 중반은 7, 8천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수두룩 빽빽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처음 봤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들 주식 너무 잘해요. 주식 전문가고 뭘 사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막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도 어디가 어떻고 저쩌고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서울에 집 없는 사람 없어요. 부동산 이렇게 쳐보면 서울은 뭐 그냥 다 갖고 있어요. 30대들이 서울 부동산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가상세계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장 쉬운 조작은 토스, 우리 많이 쓰는 토스에 그냥 자산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내 부동산을 입력하면 자산이 뭐 10억, 100억, 1,000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경매학원 같은 데 보면 좀 사기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허구 말고 사람들이 그냥 써놓은 허구 말고 인증 영상 이런 것도 허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증 영상 이런 것도 허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짜뉴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허구 말고 우리는 그냥 데이터 보자는 거 데이터. 요즘 데이터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팩트 데이터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서 어떤 걸로 보냐 하면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발표한 통계청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현실을 보자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데이터를 보면 30대 초반의 평균 연봉이 대략 4,400 정도 돼요. 4,400. 그리고 30대 중후반
데이터가 한 4,800, 5천 좀 안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30대 평균 연봉이 이걸 합치면 한 세전으로 4,600이에요. 4,600. 그리고 이걸 월급으로 따지면 한 38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을 알아요. 평균의 함정은 전체를 n분의 1 값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전체라는 단어에는 로펌 변호사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전문직 고위 연봉자. 그래서 로펌 변호사, 그다음에 의사 이런 고위 연봉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뭐 억대 연봉이죠. 알다시피. 그래서 그런 연봉자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말고 그들은 되게 소수니까 그러면 딱 잘라서 중위값, 네, 우리가 그냥 절반, 그래도 우리 중간은 하자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중위값이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중위값도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위값으로 보면 30대 초반이 뭐 대충 한 약 3,600, 그리고 중반이 한 4,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30대 전체를 세전으로 보면 한 3,900, 네, 3,900. 그리고 이제 월급으로 따지면 세전으로 325만 원 정도 돼요. 어때요? 우리가 봤던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아니면 SNS 이런 거보다 너무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현실. 정부가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한테 제공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위값을 봐도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큰데? 높은데? 나보다 장난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위값은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딱 잘라서 반, 50등이 얼마인지를 표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51등에서 100등 사이에 있다고 하면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상세계에서 말하는 그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다 라는 걸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득 부분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 자산, 네, 다 주식 전문가, 뭐 부동산 전문가, 뭐 어디에 집이 있고 서울에 집 없는 사람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산은 얼만가, 네, 부동산 자산 이것도 데이터로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가상세계에 속지 말고 계속 팩트를 체크를 해갈 거예요. 그랬을 때 국세 통계 포털 사이트 가서 보시면 30대의 평균 자산 금액이 한 4억 5천, 네, 약 4억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평균이니까 다시 중위 자산 금액을 한번 보면 약 3억 4,500 정도 됩니다. 이제 평균과 중위의 차이를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또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하고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금융자산은 주식, 예금 이렇게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하고, 그 다음 이제 실물자산은 부동산, 뭐 땅, 그 다음에 뭐 집,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빌딩, 뭐 오피스텔 뭐 이런, 네, 바로 현금화하기는 힘들지만 자산으로 속하는 거, 이거를 뜻해요. 그래서 이거의 합산이 뭐 그렇다, 약 얼마다 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데, 나는 이것도 없는데 이거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금수저. 금수저들 포함이 된 금액이죠. 당연히 금수저들은 우리 맨날 금수저들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자산을 부모님한테 물려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증여 아니면 상속 급 자산이 당연히 포함이 됐겠죠. 네. 30대가 되면서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00% 노동값으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계속 속죠. 이 금액에 속습니다. 그래서 100% 노동값으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네, 뭐 위로가 되면 위로를 받고 위안이 되면 위안을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대 중위 자산값이 아까 한 3.5억 정도 됐죠. 그러면 이렇게 뭐 상속이나 증여받은 거 포함 3.5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절반 이상은 반대로 말하면 이거보다 작다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는 이거보다 작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보다 없어? 그러면 여기에 둘 중에 하나는 다 나랑 똑같이 이거보다 없어. 라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KB금융그룹에서 매년 그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KB금융그룹이 인정하는 부자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기준점을 그냥 세운 거예요. 기준점을. 네. 각자 부자라는 기준이 다른데 거기서 그냥 세운 기준은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자산 빼고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 이런 가상세계에서 말하는 부자들 말고 진짜 부자는 적어도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네, KB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부동산, 경매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뭐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부자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럼 진짜 부자는 부를 과시하지 않아요. 절대 부를 과시하지 않아요. 진짜 흔히 보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옆집 아줌마, 옆집 할머니 같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부자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부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네, 뭐 정치적 성향이 어떻던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부자들은 그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뭐 이 부분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긴데 이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김남국 씨를 아실 거예요. 네. 그분 보시면 지금 많이 드러났죠. 네. 부자라는 거. 코인으로만 60억 이상의 수익을 낸 부자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분도 운동화 터진 거 신고 다녔고 자기도 청년이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밥을 뭐 한 얼마였더라? 4,000원짜리 밥을 먹고 다닌다. 라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부자예요. 네, 부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자들은 그냥 네, 본능적으로 부를 과시하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라인드, SNS,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네,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부자들도 있긴 있겠죠. 진짜 부자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 나가는 순간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요즘 많은 어플과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해가지고 좀 더 포장해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나의 현실은 제일 힘든 순간에 그걸 봐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이렇게 부자야. 가장 내가 낮은 순간에 가장 높은 이름도 모르는 남의 그걸 비교하면서 좌절을 합니다. 그냥 저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병 걸려요. 네. 병 걸려요. 그래서 가장 싫은 게, 엄마가 옆집 아들이랑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옆집 철수는 어떻다는데 이거 제일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2030 청년들에게 하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 누군지 아시죠? 이분들 네, 요즘 세대들도 좀 관심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다이나믹 듀오라는 힙합계 거장인데 이분들 노래 중에 고백이란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가 가사 중에 군대 갔다 오면 곧 서른이야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이런 노래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엄청 공감을 했습니다. 네, 진짜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금방 서른이 되더라고요. 서른이 돼요. 이거는 뭐 근데 군대를 갔다 왔건 안 갔다 왔건 남자건 여자건 의미 없이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서른이라는 나이의 방점을 찍으면 진짜 금방 공감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이야기는 20살 때 나의 서른은? 이라고 한번 생각들 해보셨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20살들 생각해보시면 어때요? 나의 서른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생각보다 막상 서른이 됐는데 뭐 없어요. 저도 서른 때 그냥 뭐 없었어요. 가진 거 하나 없고 정말 난 왜 이렇게 서른인데 어른인데 이제 뭐 이렇게 없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현실적인 소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진짜 서른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인스타, 유튜브, 블라인드 막 이런 데서 보는 것만큼 부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른이 됐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의미로 보여드렸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제 생각 말고 제 경험 말고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서른이 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좌절하지 말고 인생을 만들어가면 돼요. 네, 저도 서른부터 인생을 만들어 갔어요. 저도 29살에 결혼을 하면서 서른부터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인생은 아시다시피 선택의 연속이에요. 네, 선택의 연속.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선택의 연속이에요. 뭐 문과 갈까, 이과 갈까, 인문계 갈까, 뭐 실업계 갈까, 뭐 대학은 어디 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대학 점수에 맞춰서 갈까, 아니면 내 꿈을 향해 갈까, 계속 선택의 연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의 연속을 하게 됐을 때 현재 내 서른을 맞이했고 이 30살에 지금 여러분들은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서 계속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길에 서 있고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 보면 요즘 정부는 청년한테 굉장히 많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 뭐 문제다 이 이야기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 중에 콕 집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저란 사람은 부동산, 경매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부동산, 청년 정책들 중에 부동산 관련된 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 중에는 청년 행복주택, 그 다음에 뭐 공공임대주택, 뭐 신혼 행복주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행복할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건 굉장히 달콤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달콤한 함정이냐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볼 겁니다. 최근에 8월 8일 날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뭐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년 행복주택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많은 페이지 중에 그 이야기만 제가 이렇게 좀
캡처해서 갖고 오고 그 뉴스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뭐 행복주택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청년 행복주택, 뭐 신혼 행복주택 이런 단어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엔 공공임대주택. 네, 이 이야기를 조금 정부도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약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과연 청년 행복주택, 뭐 신혼 행복주택 이게 정말 청년한테 필요할까? 이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주택, 결국엔 뭐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걸 사람들이 왜 좀 싫어하냐? 그러면 일단 저소득자라고 그 깔려 있어요. 안에 공공임대주택이란 말은 저소득자, 뭐 이런 뭐 한부모 가정 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분리해서 청년이나 신혼은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좀 카테고리를 하나 더 넣은 것 뿐이에요. 결국 공공임대주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13평형 정도 되는, 네, 제가 앞에서 그 도면을 띄었는데 직접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한 그 도면이에요. 보시면 방 하나에 거실 하나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네, 여기에 신혼부부 플러스 아이 2명 한 4인 가족까지는 거주할 만하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말했던 적이 있고 그때 대통령 오신다고 하니까 네, 쇼룸을 만들었죠. 한 5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13평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몽 같다는 이야기가 좀 많았죠. 그리고 지금 정부도 이제 좀 많이 공급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제일 많이 공급하는 평형이 25평형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뭐 요거는 좀 이상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현재 신축 아파트의 25평형은 방 3칸에 화장실 2개에 거실 하나 요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살만해요. 네, 정말 살만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이야기하고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뭐 딥하게 하자는 거 아니고 이 이야기를 그냥 좀 그냥 이런 적도 있었다 라고만 그냥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좀 차치하고 공공 행복주택 예, 그러면 입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주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입주 조건. 근데 입주 조건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 1순위, 2순위, 3순위가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요. 다른데 고정값이 있습니다. 디폴트 값. 네. 고정값은 일단은 무주택자여야 돼요. 네. 우리가 정부가 책임져 줄 테니까 주택을 소유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주택자가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무주택자라는 조건에는 함정이 있어요. 네, 함정. 이 무주택자라는 단어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함정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함정인지. 네,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1순위 한번 볼게요. 1순위. 네, 1순위 어떤가? 1순위는 뭐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이렇게 월 소득 기준을 보면 1인부터 7인까지 있는데 1, 2인 가구 한번 보면 200만 원이 안 돼요. 1인 가구는 11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저소득 가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공공임대라고 하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1순위는 이렇게 하되 이제 행복주택, 청년주택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2순위예요. 2순위. 네.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30대의 평균 중위소득. 그러니까 대부분 2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그 평균 중위소득 비하면 너무 못 미치죠. 네, 30대 평균 중위소득이 한 320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100만 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공행복주택의 1순위는 진짜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들한테는 정부가 어느 정도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네,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그 선배 세대들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주 6일째 하고 막 장마 오는데 출근하고 막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비 오는데 막 출근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힘든 순간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은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또한 이런 분들한테는 네,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는 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2순위예요. 2순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30대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평균 연봉은 4,600, 중위 연봉은 3,900이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 우리 30대는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죠. 네. 집에서 독립을 하죠.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연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제가 공공임대 행복주택이 달콤한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공급은 정부가 계속 늘려요. 아까 현 정부 와서도 늘린다고 했잖아요. 8월 8일 정책 보면 현 정부 와서도 공공임대를 계속 늘리고 자격을 계속 완화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 조건을 계속 완화해 줘요. 그래서 저는 달콤하다고 한 거예요. 이 자격이 어려워야 달콤하지 않은데 너무 점점 쉬워져요. 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달콤하다고 표현을 한 거고 무주택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걸 저는 함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달콤한 함정, 네, 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2순위 조건 한번 볼게요. 왜 얼마나 달콤한지. 네, 과연 2순위는 얼마나 달콤할까 보면 네, 뭐 본인 그리고 뭐 부모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국민임대 자산 기준 뭐 충족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정부가 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는 자격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데? 보니까 1인 가구일 때 네, 월 348만 원. 네. 연봉으로 따지면 4,100입니다. 4,100. 2인 가구 약 6,500. 네. 어때요? 엄청 완화가 됐죠. 이 정도의 수준을 벌고 내가 무주택자면 자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엄청 달콤한 거예요. 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라고 말을 했고 우리가 아까 봤던 30대 중위 소득은 한 3,900, 뭐 3,600, 뭐 이랬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혼을 해. 네, 결혼을 해요. 그러면 맞벌이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의 200%까지도 자격이 돼요. 그러면 부부니까, 신혼부부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2명이야. 2명이면, 아까 2명 2인 가구가 한 6,500 정도였죠. 근데 그거 2배까지는 인정을 해준대요. 신혼부부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대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대요. 그러면,
부부가 월로 계산했을 때 한 1100, 월 1000, 네, 세금 띄고 한 월 1000 벌어도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때요? 엄청 좋죠. 네. 정부가 너무 잘해주는 것 같죠. 네. 달콤한 함정이에요.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 건 달콤한 함정입니다. 네. 어렸을 때 우리 그렇죠.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사탕 주면 다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 때만 해도 네, 막 장기 털린다고 네, 따라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자산 뭐 기준, 뭐 자산 기준 충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디폴트인 무주택을 유지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틀린데 평균 한 3억 정도 자산이 안 돼야 돼요. 평균. 근데 우리 아까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건 금융자산 플러스 부동산 자산이라는 걸 봤죠. 그리고 웬만한 30대 중위는 3억이 안 된다는 것도 봤죠. 그러니까 대부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자동차 가액 3,700이라고 하면 뭐 대충 출고가 한 5천 정도 됩니다. 출고가 5천 신차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뭐 그거 이하를 유지하면 공공행복주택에 거주가 가능해요. 거주. 네, 거주가 가능해요. 네, 그 조건을 이제 다 맞춘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소득, 뭐 자산 이런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경쟁률도 엄청나요. 경쟁률도 엄청나요. 그래서 그것도 데이터로 볼게요. 네. 제 뇌피셜 말고 데이터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청년 안심주택이 86대 1이에요. 청년 안심주택이 86대 1. 그 다음에 뭐 LH 청년 뭐 매입 임대주택 126.8대 1.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행복주택, 이제 서울만, 했을 때 177대 1. 엄청나죠? 이거는 뭐 LH랑 SH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잠실, 이건 이제 작년이거든요. 2023년도에 했던 건데, 잠실 행복주택 경쟁률이 1472대 1이에요. 예. 그러니까 6가구 모집하는데 8,834명이 신청을 합니다. LH 수서, 네, 뭐, 수서가 어디냐면, 수서도 강남이에요, 강남. 네, 수서도 강남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경쟁률이 17대 1. 여기는 1,080가구 모집을 하는데, 19,114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너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다들 이 달콤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 자격이 완화됐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고,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그거는 이제 좀 못 미치죠. 경쟁률에. 완화된 자격에 못 미치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공공행복주택 입주 조건은 너무 쉬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좋은 곳, 네, 뭐 잠실, 수서 이렇게 입지가 좋은 데는 또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경쟁률도 아까 본 것처럼 다 웬만하면 100대 1이 넘어가요. 네. 그래서 누구나 좋은 곳에서 저렴하게 살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인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사람 마음이죠. 네. 근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되게 현실적인 생각이고 나는 똑똑한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주거비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활용해서 주거비를 아껴서 돈을 모을 거라는 거예요. 네. 주거비를 아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할게. 사실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우리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할 테니까 여기서 너네가 주거비를 아껴봐. 그래서 이렇게 좀 나중에 잘 살아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사실 이미 모은 돈이 없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돈을 모은다?
저는 약간 모순됐다고 생각하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요즘은 정말 힘들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유튜브, 블라인드, 인스타 이런 가상세계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쏟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걸 많이 하죠. 거기서 보면 광고도 너무 많아요. 광고도. 네, 소비를 계속 이렇게 쓰게끔 나를 유도하는 광고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풍요 속 빈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풍요 속 빈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TV를 갖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TV 있는 집은 부자예요.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다 같이 TV를 봤다고 해요. 저도 그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 가서 봤다고 해요. 근데 요즘 TV는 얼마예요? 네, 비싼 건 뭐 몇천만 원 하지만 뭐 저렴한 건 뭐 한 3, 40만 원대로도 충분히 좋은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알리, 뭐 테무, 쿠팡 이런 데 보면 자꾸 너무 싸요. 저도 보면 너무 싸요. 소비를 엄청 재촉을 합니다. 저렴하니까 사도 되겠지. 저렴하니까 써도 되겠지. 계속 소비를 재촉해요. 근데 결국 그걸 하다 보면 우리는 이쁜 쓰레기를 사모으는 거예요. 저렴하고 이쁜 쓰레기를 계속 사모읍니다. 그러면 일단 저렴하고 이쁜 쓰레기를 사모아. 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저렴하고 이쁜 쓰레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좀 더 모아서 비싸고 좋은 쓰레기를 사요. 명품백을 사죠. 네, 명품백을 사고 뭐 뉴스나 막 이렇게 막 인스타 보면 다들 막 해외여행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해외여행 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조금 돈이 생기면 명품백을 사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살면서 아낀 주거비가 결국엔 계속 돈을 못 모은다는 거예요. 모으는 사람? 제가 볼 땐 진짜 얼마 안 돼요. 한 10% 될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5%? 네, 뭐 많아야 5%, 진짜 많아야 5%. 네, 이거는 뭐 통계가 없으니까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많아야 5%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네,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네, 이게 현실이고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직장 생활하면 돈 모으기 힘들어요. 네, 돈 모으기 힘들고 월급은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거비를 아껴서 뭐 돈을 이렇게 집 살 돈을 모은다? 저는 이거는 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뭐 제도가 하나 있는데 분양 전환형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0년 동안 거주를 하면, 그러니까 10년 동안 돈을 모은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거겠죠. 네. 10년 동안 거주를 하면 우선 분양권을 제공해 줄게 라는 분양 전환형 제도가 있어요. 네.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청약 이런 분양을 하면 청약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돈도 없는데 청약 경쟁률도 세고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10년 동안 돈 모은 다음에 여기서 산 사람한테 먼저 해준대요. 먼저. 그게 우선 분양권이에요. 우선 분양권. 네. 근데 과연 이 10년 동안 거주하게 하고 우선 분양권이 정말 좋을까요? 정말 좋을까요? 우리 계속 데이터 봤죠? 데이터.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데이터. 근데 이 우선 분양권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뭐 데이터는 사실 없어요. 근데 그거를 뉴스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뉴스로. 네, 뉴스로 보면 5년 전이에요. 5년 전. 가장 가까운 5년 전부터 볼게요. 그 이분들은 적어도 5년 전 19년이니까 뭐 2009년도에 임대를 들어가셨던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고분양가다. 10년이 지났더니
우선 분양을 우리는 받을 자격은 있는데 너무 고분양가다. 너무 비싸다. 말이 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뉴스로 막 나와요. 그럼 5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지금 일주일 전 이렇게 보면 최근 뉴스예요. 최근 뉴스. 일주일 전이니까 최근 뉴스. 2014년, 2013년 이때쯤 임대 들어가신 분들이겠죠. 이분들도 또 너무 비싸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10년 공공임대 고분양가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보시면 강릉 지역 이렇게 써 있는데 전국구가 그렇습니다. 전국구가 그래요.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결국엔 내가 10년 뒤에 분양받으려고 했더니 고분양가라고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고분양가일까요? 우리는 가격을 표현할 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똑같은 명품백, 샤넬백을 봤을 때 누구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싸다고 할 수도 있는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를 했어요. 네, 무주택을 유지하고 정부가 걸어놓은 그 리밋, 자산, 소득 이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나는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10년 뒤에 갑자기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어요. 네, 이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선 분양권이 과연 좋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좋지 않으니까 이게 뉴스에 나왔겠죠. 네, 좋았으면 더 좋게 나왔겠죠. 근데 이제 보면 임대주택을 제일 많이 제공하는 게 LH, SH예요. 공공임대니까. 그냥 LH도 기업입니다. 기업. 공공기업. 우리 알다시피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기업이라는 단어는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이윤을 남겨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LH는 공공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정부에 속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10년 전 임대 들어갈 때 그 임대 계약서가 있어요. 분양 당시. 그 계약서에 이렇게 10년 뒤에 분양 전환 할 수 있다. 그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쓰여도 있지만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회원가입할 때 그냥 동의하듯이 이거는 스킵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서에 쓰여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렇게 회원가입하듯이 이거는 다 스킵하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뉴스에 나오고 논란이 되어도 어차피 그 분들이처럼 원하는 가격에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LH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라는 걸 합니다.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를 해요. 네, 두 군데를 의뢰를 해서 그거에 평균점을 찾아요. 근데 감정평가 회사들은 만약에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주변에 B, C, D, E, F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들의 현재 거래된 내역을 가지고 평균점을 찾아서 감정평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 이렇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분양가에. 네, 현 시세에 맞게끔 한 거예요. 그런 이게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아까 이 풍요 속 빈곤의 시대에서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양을 못 받으면 여러분은 쫓겨납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의 뉴스가 계속 나온 거고, 아니면 다시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찾아가야죠. 네, 찾아가야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니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 둥지라 그러잖아요. 거주지를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계획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공공분양을 이제 못 받으면 쫓겨나야 되고, 아니면 내가 분양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0년이라는 시간. 여기서 제가 한번 뒤에서
또 이야기할 건데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기억할 건 무주택을 유지해야 될 거, 이게 과연 맞냐? 그 다음에 달콤한 함정, 네, 이 자격 완화가 된 달콤한 함정, 이게 맞냐? 그리고 이 10년, 이 10년은 길지만 짧아요. 우리 아까 군대 갔다 오면 곧 서른이라 그랬잖아요. 20살 때 군대 갔다 오면 금방 서른 돼요. 10년.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긴 세월이 맞냐? 이거를 방점을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고정값이 있는데 함정, 이제는 이 함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까 함정 뭐라 그랬죠?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제 그게 왜 함정인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공공임대 행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돈도 착실히 모았어. 네, 분양을 받을 생각을 하고 나는 이쁜 쓰레기 사 모으지 않고 해외여행 한번 가지 않고 정말 착실히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래서 한 7년 8년 됐어요. 곧 있으면 나는 분양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어요. 네, 이건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근데 아버님이나 조부모님, 뭐 할머니, 뭐 이렇게 가족 중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집이 있었어요. 집이. 그러면 이 집은 자연스럽게 가족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네, 상속이 돼요. 옛날에는 뭐 어머니한테 가고 이렇게 뭐 장남한테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불공평하다 해서 이제는 자녀들한테 정확하게 n분의 1로 갑니다. 자동 상속이 돼요. 딱히 유언이 없으면 자동 상속이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유언이 없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속이 돼요. 그럼 상속이 되면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2009년도에 소유자 강땡땡님께서 37년생이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어른이신데 매매를 하십니다. 돈 주고 사신 거죠. 네, 뭐 거래가액 얼마, 뭐 이렇게 주소 쓰여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10월 16일 날 상속이 돼요. 네, 이게 이제 뭐 증여 아니면 상속인데 증여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준 거는 증여, 돌아가셔서 갖게 된 건 상속,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공유자 해가지고 집은 11분의 3, 5 땡땡, 뭐 40년생 딱 보면 어머니겠죠. 돌아가신 강땡땡님의 와이프,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할머니, 저희한테 따지면 할머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은 11분의 2 강땡땡, 또 그 밑에 11분의 2 강땡땡, 또 11분의 2 강땡땡, 이렇게 해서 뭐 71년생까지 강땡땡, 총 4명. 딱 봐도 알겠죠? 형제예요, 형제. 자녀예요. 네, 이렇게 n분의 1로 됩니다. 자, 만약에 그냥 계산하기 쉽게 아파트 가격인데 11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1억. 그러면 이거를 11분의 2로 하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그냥 나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뭐 이건 일단 슬프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만 나한테 갑자기 2억이라는 돈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2억이란 이 자산이 생긴 건데 금융자산 아니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금융자산은 현금화로 바로 할 수 있는 예적금, 주식 같은 거. 근데 이거는 부동산 자산이죠. 실물 자산이죠. 현금화를 바로 할 수가 없는 부동산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11분의 2, 나한테 갑자기 2억이라는 돈이 생겼어. 슬프지만 기쁘죠. 슬프지만 기뻐요. 슬프지만 좋아요.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11분의 2 너무 적은 지분을 상속을 받게 돼도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근데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요. 네, 주택 재산세를 냅니다. 그러면 정부에선 주택 재산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1주택자로 인정을 해버려요. 뭐 11분의 2주택 이게 아니라 1주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디폴트 값이 뭐라 그랬어요? 무주택자라 그랬어요. 없을 무예요. 없을 무. 그냥 뭐 11분의 2도 있으면 안 돼. 그냥 아예 너는 주택을 아예 소유하면 안 돼. 이게 함정이란 거야. 그래서 11분의 2 주택을 갖는 걸 정부는 1주택자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걸 재산세를 내는 순간 LHSH에서는 알게 되죠. 네. 그래서 통보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를 우리는 유지하기로 계약을 하고 약정을 쓰고 사인을 했는데 왜 갑자기 재산세를 내? 왜 유주택자가 됐어? 왜 주택을 가졌어? 이렇게 해서 아무리 가서 이거 뭐 상속 이렇게 막 블라블라 해봤자 인정 안 해줘요. 네, 법이 그래요. 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LHSH는 어떤 통보를 하냐면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여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생긴 아까 그냥 쉽게 말해서 11억짜리라고 하면 2억을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내가 주택이 생긴 것도 문제인데 2억을 만약에 내가 1억이 갖고 있는데 2억을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다시 2억이 생겼어. 자산이 늘어났네? 이것도 아웃인 거예요. 이것도 아웃인 거예요. 네.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 근데 이제 뭐 법적으로 이 뭐 11분의 2 이런 지분을 처분할 수 없냐? 처분은 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사요? 웬만한 사람들 잘 안 사주죠. 네. 뭐 형제들도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갑자기 동생한테 뭐 이거를 어떻게 뭐 해줘요. 그렇다고 내가 형, 누나, 언니, 동생한테 2억 정도 되는 자산을 그냥 줘요? 잘 못 줘요. 아무리 형제여도 이거 잘 못 줘요. 왜냐면 돈이 엮이면 사람은 그렇게 돼요. 잘 못 줘요. 그래서 제가 이 무주택자라는 단어가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그 자산 이렇게 소득 완화, 정부가 이 소득 완화를 시킨 걸 달콤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걸 달콤한 함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군가는 10년간 임대기간을 채우다가 우선 분양권으로 분양을 못 받고 쫓겨나요. 그럼 쫓겨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지 통보받고 또 쫓겨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를 이루기도 해요.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뉴스 보면, 이거 이제 오늘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건설사가 그냥 부도가 난 거예요. 예를 들면 LH가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근데 LH는 부도가 날 일이 없긴 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서 민간 건설사, 조그만한 건설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임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임대보증금 날릴 위기가 있대요. 임대보증금 날릴 위기가 있대요. 이게 9월 4일자 기사예요. 그냥 이런 경우도 생겨요. 앞서 말한 이런 경우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층간소음, 이런 거, 벽간소음 들어보셨어요? 벽간소음? 층간소음 많이 들어보죠. 벽간소음은 안 들어보셨죠? 벽간소음. 벽간소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LH 아까 수서. 엄청 그렇게 경쟁률 셌던 LH 수서. LH가 지었기 때문에 LH 수서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벽간소음. 이렇게 옆집하고 3일은 3 이렇게 한 거예요. 끝말 잇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외롭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방점은
10년이란 세월, 뭐 무주택, 뭐 이런 거예요. 달콤한 함정에 속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란 세월을 너무 길게 보지 말자. 이런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곧 서른이라고 했고,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인 5060 세대들, 네, 저희 어머니만 봐도 아직도 마음이 소녀예요. 네, 소녀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다 너무 청춘이고,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지? 라고 해요. 네, 40살이 돼도 그런 생각 가져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빨리 먹었지? 벌써 내가 왜 40이지? 좀 있으면 또 새해잖아요? 또 다 그 생각해요. 그만큼 10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 잘 생각해 보시고, 네, 10년이라는 세월은 누군가한테 부를 이뤄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너무 좋은 것 같았는데, 사실 뒤에 이렇게 뭐 나쁘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불편한 진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진실도 알고 가자. 근데 이런 불편한 진실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이 뒷이야기,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